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8월 넷째 주 경제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시죠. 자, 정부가 이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적인 첫 번째 나온 경제 청사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중에 하나씩 볼 텐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한 1990년대만 하더라도 고성장 국가의 대명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대내외적인 이제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7%대 예.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 4%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 중반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내부적으로는 뭐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정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다자간 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불안 요인입니다. 자, 이러면 이 성장을 뛰어넘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묘수가 뭐가 있을까? 네. 바로 이제 정부는 선도 경제를 이제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뤘던 성과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AI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호기인 만큼 새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은 그동안 단기적이고 또 민생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이번만큼은 기술 혁신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AI 3대 강국과 더불어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 네. 여기에다가 국력 세계 5강이라는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4가지 정책 방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30가지 선도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뭐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패키지를 총망라한 이른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 전략 산업부터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까지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부의 인식은 어쨌든 경기도나 저성장 위기 속에서 AI와 그리고 초혁신 전략 산업 중심으로의 어떤 이제 성장 동력 재설계만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AI 대전환입니다. 우리의 삶, 뭐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공공 부분 전반적인 국민의 삶 자체를 AI로 대전환한다라고 하는데 이 15개 과제 하나씩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이제 2가지 축 가운데 AI 대전환 15개 과제는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전 분야를 AI로 혁신하겠다라는 네. 국가 차원의 종합 로드맵입니다. 기업이나 공공, 국민과 이제 기반 조성이라는 4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되는데 그 가운데 역시 핵심은 기업과 공공 분야가 축을 이루는데요. 우선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피지컬 AI를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해서 또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여기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자율운행 선박도 개발하겠다라는 로드맵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또 글로벌 AI 가전시장 점유율 1위, 여기다 완전 자율비행 드론과 개발과 활용도 포함이 됩니다. 또 주력 업종의 AI 팩토리 전환과 더불어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칩에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생태계 구축이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로봇은 이제 AI, 특히나 이제 물리 현장서부터 실증을 거쳐서 네. 뭐 제조, 그다음에 건설, 여기에다 서비스업까지 확산시키고 자율운행 선박의 경우에도 규제 특례와 핵심 기술 지원을 통해서 상용화를 좀 앞당기겠다라는 이제 구상인데요. 특히 공공 분야에서는 이제 행정, 복지, 의료 분야에서 전면적인 혁신을 내세우고 있는데 AI 기반의 맞춤형 복지 고용 서비스를 체계화하고요. 또 납세 시스템의 전면 자동화와 함께 AI 신약 심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시도인데요.
어쨌든 기반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AI의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이제 GPU 확보인데요. 네. 한 5만 장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요. 공공 데이터의 개방 확대해서 기본법을 정비함과 동시에 버티컬 AI 확보 등으로 기술, 제도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번 결국 AI 대전한 15개 과제는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공공 혁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또 제도와 인프라 4대 축을 통해서 국가 전반을 AI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의 15 선도 프로젝트, 바로 초혁신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소장님 이것도 잘 보면 에너지 쪽이고 AI를 먹여 살리는 전력망 같거든요. 다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 초혁신 경제 15개 과제도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부는 지금 AI 대전환을 병행해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원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총괄하기 위해서 네. 초혁신 경제 추진단이 신설이 돼서 범정부 지원을 이제 조율하게 되는데요. 우선 첨단 소재 분야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전력 반도체 기술 자립률을 20%까지 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고요. 또 LNG 화물장을 국산화하고 또 초전도체 표준화와 더불어서 그래핀의 상용화, 또 특수탄소광의 기술 강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라는 건 전력 손실은 적지만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자립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다 이제 기후, 에너지 미래 대응 분야에 대해서는 4세대 태양전지와 분산형 전력망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하는 방안, 여기에다가 SMR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의 선점과 같은 6대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6대 K 붐업 분야에 있어서는 바이오 의약품, 게임 웹툰 분야와 같은 컨텐츠 부분, 뷰티 부분, 식품을 집중 지원해서 한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제 탈바꿈시키겠다라는 구상인데요. 어쨌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한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세계 1등 전략 산업 국가로 이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자, 결국 이 재원, 바로 이 자금, 펀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신정부는 그거의 실천 과제로 100조 원 이상 규모로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한다. 이렇게 재원 마련 솔루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국민성장 펀드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AI 대전환과 더불어서 초혁신 경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요. 네. 정부는 이제 재정이 이제 조금은 지금 2년 연속 이제 세수 결손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과 그리고 민관이 절반씩 펀딩을 통해서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50조 이상은 정부의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50조 원 이상은 민간 자금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는 이제 국민연금과 연기금, 퇴직연금 등 지금 자금까지 총 동원해서 운용이 됩니다. 이들 재원, 이 어렵게 만든 이제 재원의 경우에는 AI 미래 전략 산업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벤처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이제 집중 투입이 되는데요. 특히 AI 산업에서는 별도 한도를 선정하지 않아서 앞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GPU를 확보하는 방안, 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이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네. 또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 없는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서 또 중견 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초저리 대출 방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재원을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이 재생 에너지 발전 78 기가와트를 이제까지 확대하면서 이른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펀드 재원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민간 중심의 위원회가 자율성을 갖고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정부는 뒤에서 세금, 금융, 전력 패키지까지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성장 펀드라는 게 단순한 어떤 투자 자금의 기금의 성격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한국 경제 대혁신을 뒷받침할 재정과 또 민간 결합형 성장 어떤 엔진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성장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장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뒤안길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민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작게는 요즘 우리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들다 하는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민생 대책들, 특히 소상공인 대책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이제 경제 성장 전략의 한 축을 보게 되면 바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자영업자들, 이 소상공인의 경우 맞습니다. 민생 보강 대책이 함께 병행하겠다라는 큰 그림인데요. 우선 이제 소상공인 정책 자금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대안 대출이라든가 상환을 더 연장한다든가 여기에 전환 보증을 강화해서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자금난을 좀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라든가 이제 텔오더와 같은 무인 주문 기기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좀 완화해 주고요. 또 결제 대행 이 수수료를 낮춰서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세제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응십점이나 이제 제조업 등이 활용하고 있는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는 2020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고요.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도 인하됩니다. 아울러 이제 자영업자들의 어떤 일종의 퇴직금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이제 노란우산 공제의 경우에는 납입 한도가 지금은 분기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지만 연간 1,8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이 둬서 소상공인들의 이제 노후 대비 여력을 키우게 됩니다. 어쨌든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성장 전략이 곧 민생 안정과 연계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년 내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 3%를 다시 찾자라는 큰 목표를 잡았고요.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 AI를 이제 하나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소장님, 실현 가능성과 함께 우리가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새 경제 성장의 전략 핵심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더불어서 그대 초혁신 경제를 통해서 향후 5년 이내 잠재 성장률 현재 2배 수준인 네. 3%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생산 이제 이 가능 연령 인구의 이제 감소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투자 여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AI 대전환의 성장률을 하락시킬 만한 유일한 돌파구가 될 수 있냐의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지금 기업과 공공, 국민 전 분야에서 AI를 접목시켜서 첨단 소재와 에너지, 기술기와 같은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총 동원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올 하반기부터 30대 이제 이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하게 되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이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인데요. 다만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0.9%, 9%로 낮췄습니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건설 투자거든요. 예. 장기화된 이제 내수 침체의 근본을 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 리스크가 불확성을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AI와 초혁신 경제를 통한 이제 진짜 성장을 강력히 이제 추진해서 반등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뭐 핵심 내용들 방향 한번 잡고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26년도 이제 예산안을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이 예산안을 이제는 9월 달에 국회로 이제 넘기면서 국회에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하는 스케줄로 가게 됩니다. 일단 행정부가 정부가 마련했던 2026년 예산안을 본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이 673조 3천억 원이었거든요. 여기에서 54조 7천억 원을 더했습니다. 이게 지출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출 증가율이 8.1% 증가되면서 728조 원 이렇게 이제는 정했고요. 지금 보면은 특징이 그겁니다. 이제 긴축에서 재정 확대로 나아간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재정 씨앗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재정 씨앗론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미래에 가서 열매를 획득할 수 없다, 수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씨앗을 뿌려놔야 이제 미래 세대들이 또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지금 뿌린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재정 씨앗롯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이 재정 지출을 늘려간다는 점, 이런 점들은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간다. 물론 이제는 관리 감독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성장의 마중물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책,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재정 확대의 어느 부분이 이제 예산안에 투입되느냐, AI와 R&D 쪽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뜻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그와 맞물려서 지역 균형 복지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은요, R&D 쪽에서 이제는 35조 3천억 원 하면서 증가율이 19.3%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R&D 사업을 많이 줄여놔서 이 부분에 대한, R&D는 결국에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놨다. 그래서 산업, 일반 행정 보시면은 쭉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바로 R&D와 산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중간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증가율이 조금 중간 정도 되죠. 일반 행정이라든지 문화, 국방도 쭉 되고, 이다음에 교육 부분은 1.4% 되면서 퍼센티지로 본다고는 확실히 R&D와 산업 부분,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이제는 지출을 늘려간다는 이 새로운 정부의 어떤 방향이 읽혀지는 예산안이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한켠에서는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또 돌파하는 이게 국가 빚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의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효율적인 이제 세금 지출이라고 하죠.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예산안을 본다 그러면 지출 증가율이 이제 8.1%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사실상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한 이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700조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국가 채무가 이제 1,300조 원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방만하게 재정을 지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이번 재정 지출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는 재정 준칙 안에서 일단 뭐 가능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재평가를 통해서 아낄 부분은 좀 아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출 구조 조정,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한 27조 원을 이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들이죠. 그다음 불용 예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차피 해도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뭐 법에 대해서 미비하다 보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서 이제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27조 원을 이제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2024년도보다 이 지출 구조 조정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낄 부분을 찾아서 아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뭐 관행적이라든지 아니면 저성장 실적에 나오는 분명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출을 축소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지출을 봤을 때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는데, 예산에 보면은요, 이런 의무 지출 안에서도 사실상 불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는 축소하는 관행을 떠나서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어떤 개혁적인 부분들도 이번에 좀 예산안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 그래서 방만하게 뭐 지출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끼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좀 늘렸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메인 과제를 갖고 이번 틀을 짰는데요. 첫 번째는 초혁신 경제, 두 번째는 기본이 튼튼한 포용 사회, 그리고 세 번째는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이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초혁신 경제 실현입니다. 이번 예산안 앞서도 R&D 이야기해줬고 또 산업 증가에 가장 많은 또 이 예산의 증가폭을 보여줬는데, AI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AI에 대한 지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예산안을 쓸 때,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에 세 가지 중점 포인트로 잡았어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부분, 두 번째가 모두의 성장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만들어 가겠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 안전 중심으로 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확보하겠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중심이 바로
AI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10조 1,0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정부가 이제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전 사회에 이제 AI 도입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AX라고 부르죠.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AX 스프린트 300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AI를 투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용을 할 때나 아니면 뭐 걸어갈 때나 이런 때에 이제 로봇과 AI 산업이 접목이 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AI를 느껴보게 하는 거, 체험하게 하는 거, 이 대혁신, 대변화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9천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9천억 원이 투자되고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10개 부처가 각각의 예산을 이제 출원하게 되는데 한 1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로 출원해서 이제 투자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겠고 특히 로봇, 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가전 이런 분야에서 AI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AI의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이런 대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피부 분석 거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거울을 보면은 나의 피부를 또 분석해 줍니다. AI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뭐가 불편한지 알 수 있는 이런 기술들. 이런 AI 진짜로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왔습니까? 네, 이런 어떤 그 생활 밀접형 사업에 AI가 도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는 스프린트 300 사업에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 일상생활에 도입되는 AI 산업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국내 핵심 인재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GPU 5만 장 확보해서 이제 민간 연구기관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신사업과 R&D 혁신 부분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이상 마련하겠다. 정부가 이제 1조 원 정도 출원하고요. 또한 모태펀드 역대 최대 출자하는 부분도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이런 그 AI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무엇보다 AI 산업으로 가기 위한 것은 항상 인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 부분에도 정부가 예산을 쓰게 되는데 특히 AX 대학원, AI 대학원 24개 교에 1천억 원을 이제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한 게 그겁니다.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도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봅니다. 핵심은 AI인데 여기에 산업 분야에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정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조선 이야기. 이제 조선이 무슨 초혁신 경제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이 MRO로 넘어가면서 네. 새로운 정장 동력이 되고 있고 또 하나가 K 콘텐츠 빼놓을 수 없겠죠. 그야말로 뭐 AI 못지않은 초혁신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조선부터 가고 그다음 K 콘텐츠 가죠. 네, 그래서 조선 사업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는 건조하거나 선박에 대해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유지보수 운영이라는 이 MRO 사업으로 사실 트렌드가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MRO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의 이제 해군 함정 어디서 사실 수리를 합니까? 그렇다고 뭐 중국 갈 수도 없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우방국에서 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맞물리면서 현지에서 또한 미국 현지에서 MRO 사업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MRO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는 예산안을 이제 늘린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대미 관세 협상 뒷받침하기 위해서 1조 9천억 원을 투입을 하고요. 거기에 미함정 MRO 사업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세 피해 업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사실상 해외에 이제는 뭐 수출하고자 준비하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있는데 이런 업종에 대한 이제 긴급 바우처도 신규로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요. 전 눈에 띄는 점이 이거예요. 대미 수출 준비 내수 기업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점은 네. 확실히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좀 살펴봤다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K-팝에 대한 한류에 대한 이제 예산도 늘려갔는데요. 특히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이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정말로 엄청난 인기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런 산업을 통해서 우리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돈 버는 거는 일본과 미국 아니냐. 이런 우리나라가 제작했어야 돼요. 네, K-팝 데몬 헌터스를. 네, 그런데 다음을 놓치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K 데몬 헌터스를 다시 한번 또 만들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이제 제작을 해서 네. 할 수 있는 역량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재정이 또 쓰여지는 되고요. 이렇게 한류에 대한 관심도 이번에 또 예산안에 포함됐고요. 특히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와서 쓸 수 있는 이런 K 관광 패스를 4만 명에게 제공을 합니다. 저는 이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통도 쓸 수 있고요. 다양한 이제 한류 문화를 즐길 때 우리나라 와서 쓸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류 연계에서 이제는 뭐 투자 부분에서 2조 3천억 원 정도에서 3조 2천억 원을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콘텐츠 정책 금융 확대하고 K 붕업하고 이런 점에서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 두 번째 주제를 보면은요.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 그리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민생 예산도 네. 그렇고요. 지방 경제에 대한 부분도 여기 담겨 있겠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 요즘에 이제 사회 안전들까지 될 텐데 내용이 많거든요. 좀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의무 지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산 보면 의무 지출 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복지 예산이 좀 많이 포함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따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이제 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겠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말 그대로 거점 국립대에 이제 집중 투자해서 인재가 지역에도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도 눈에 띄고요.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시설도 노후화된 곳이 있다 보니 시설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1조 1천억 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반영된 상태이고요. 예. 특히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가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청년 미래 적금 신설입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일부분을 저축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책정을 해서 더 많은 이제는 예금을 알면 더 많은 돈을 사실상 정부가 이제 저축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제 적금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청년들에게 굉장히 꿈과 희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고 비수도권 취업 청년 우대하는 부분, 그다음 어르신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눈에 띕니다. 특히 이제는 현 정부의 중점 사업입니다. 지역산업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이 부분도 예산안을 늘려서 실제 지역 상권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제 세밀하게 살폈고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라고 해서 소상공인의 기본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바우처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래서 민생 경제도 살펴보는 그런 어떤 2026년도 예산안이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자, 이번 예산안의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그리고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사안인데요. 국방비 많이들 또 궁금해해요. 딱 떠오르는 생각이 국방비를 비롯해가지고 이 세 번째 주제 예산들 내용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 때 네. 이제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에 대해서 이제는 더 늘려가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책들 어떻게 반영됐느냐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이제 대규모 재해라든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예산안이 투입이 됐는데요. 특히 AI라든지 드론을 통해서 뭐 교통이라든지 재해재난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곳에 사실상 예산안을 이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거죠. 바로 국민안전펀드인데요. 200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안전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 보면은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1조 이상 확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국방 예산을 늘려가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국익의 우선이 되는 이러한 예산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특히 남북협력 기금도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평화가 사실상 진정한 이제는 국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화를 위한 남북협력 기금 확대도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예측,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예산안이 이제 짜여진 상태입니다. 자, 이번 2026년 예산안 이제 국회로 가서 일부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평론가님, 결국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실행의 묘가 중요한 것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과제들 남아 있을까요? 네, 이제 과제를 몇 가지를 좀 뽑아드리면 첫 번째로 본다면 재원 배분의 효율화를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무 지출 있고 재량 지출이 있는데 이 재량 지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민생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예산안을 쓴다 그러면요 민생이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좀 주문해 보고요. 세 번째는 중장기 재정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세액 기반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수를 효율적으로 좀 쓰지만은 또 세입도 많이 이뤄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투명성입니다.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투명 재정 지출을 써서 투명한 예산안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숙제로 안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8월 넷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